의회에서 기관장을 불러 왜 병가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하면 그 때문에 방침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 효과가 없다면 직원들이 따르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기관장 잘못이 아닌 거예요.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사회복지사들을 관리하던 직원들은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복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사회복지사들이 병가 규정을 지키도록 만드는 데 시간을 쓰죠. 데니스 네르마르크와 아네르스 포코 옌센이 함께 쓴 가짜 노동 중에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너무나 많은 법과 정책과 규정과 방침들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법과 정책과 규정과 방침들을 방패 삼아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요. 당신 곁에 누군가가 만일 병가를 낸다고 하면 병가 규정집을 찾아보는 대신 상부의 복잡한 보고 절차를 거치는 대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해 보세요. 때로는 당신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보세요. 우린 이미 그것에 대해 수없이 성찰해봤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을 테니까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는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특집으로 약 70분간 특별 공개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대학로에 있는 공공그라운드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해마다 각 분야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들을 선정해서 창작 활동을 지원해주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2022년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문학 분야 차세대 예술가로 선정되신 젊은 시인과 소설가분들 무려 8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을 한 자리에 모시는 게 이제 제가 문장의 소리 시작하고 처음인 것인데요. 네. 대본에는 마음이 설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긴장되고 부담됩니다. 제가 아까 잘 이렇게 실수를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되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리 자기소개를 30초 내외로 개성 넘치게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소개를 하면요. 자기소개를 씩씩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도착 안 하신 작가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도착하시면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권혜영 작가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단편소설 들깨들의 트랙리스트로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이 잠이 들어서 늦은 오후에 일어나는 올빼미형 소설가 아침을 싫어하고 밤을 좋아하는 권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은 오전보다 오후에 그리고 오후보다 밤에 해주시면 더 답장이 빠르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문장의 소리 구성작가이기도 한데요. 오늘만큼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예술가 8인 중 한 명으로 소설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구성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자문자답을 하는 시간이 되어서 더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혜나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오즈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빛을 거두면 빛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성혜나고요. 공포 영화를 좋아하고 특히 좀비 영화를 즐겨 봅니다. 자, 그럼 이선진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단편소설 무관한 겨울로 자음과 모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항상 겨울을 배경으로만 소설을 쓰는 그렇지만 춥지 않고 따뜻한 소설을 담아내려고 하는 이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진영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단편소설 고니로 자음과 모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마음만 먹으면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주를 3병씩 끼니마다 먹는 소새끼 장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끼니요? 끼니마다? 네, 끼니마다. 아, 네. 네, 정대건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에 장편소설 GV 빌런 고태경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아이틴더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대건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고 계속 분투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박진경 시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실천문학 시부문 신인상에 폐경기 외 4편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와 동시를 쓰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기획 일을 하고 있는 박진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아시겠지만 열차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오시면 그때 다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를 통해서 2022년을 함께 보내신 건데요.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대면 활동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함께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아마도 이 그 대본을 쓰신 권혜영 소설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각자 집필에 도움이 될 연구 활동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을 짜서 뭐 그에 알맞게 도서 구입이면 도서 구입, 여행이면 여행, 취재면 취재 각자 집필에 도움 되시는 방향으로 연초에는 개인적인 연구 조사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날이 따뜻해질 때쯤 거리두기가 해제도 되면서 이제 8분과 미덥 대회를 많이 진행했는데요. 한 달에 1회 정도 만남을 진행했고 저희가 나중에 아르코 앤 악스트 ANA라는 문학 잡지 형식의 책을 출간하는데 이제 그 출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차와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이제 여기 계신 8분과 아르코 예술인력 양성부 담당자님 그리고 은행나무 출판사 편집자님들과 여러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영주 시인님을 비롯한 조혜진 소설가님과 조대한 평론가님 등 멘토로 이렇게 예술위원회 측에서 위촉을 해주셔서 저희에게 시와 소설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탁을 안 드려도 말씀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부탁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서운하셨을 뻔. 네. 혹시 또 추가로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느낀 점이 있으시면 다른 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등단 이후로 문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한 시기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설가 조혜진님을 제가 처음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내 앞에서 멘토로 육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반갑기도 했고 시는 조금 스크린샷으로 찍는 느낌인데 소설은 어찌됐건 그 개연성이 부여가 되고 서사가 부여되는 과정 또 이전 작품과 그 다음 달에 합평할 때 달라진 것들을 보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들어와서 뵀더니 335 모여서 뭐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친해지셨나 봐요. 마지막 멘토링 때 성했나님하고 장진현님하고 조원윤님하고 같이 성수동에서 연어 초밥을 먹었는데 역시 뭘 먹어야 너무 돼요. 맛있었고요. 먹고 나서 그 한적한 서울숲을 함께 걸으며 먹고 이야기 나누고 다시 돌아와서 또 작품 이야기하고 그때를 계기로 가까워지지 않았나. 저희가 처음에는 매우 서먹서먹하고 또 낯도 많이 가렸는데 같이 밥도 많이 먹고
인터뷰도 같이 하고 사진 촬영도 같이 하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언젠가부터 말을 서로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평어를 서로 사용하면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스테이지에서 특별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아카데미 활동 거의 끝물이죠.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이제 다음 기수로 이어질 아카데미 활동을 계속해서 참여하실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서 넣었을 당시의 이야기나 한 해 동안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꿀팁 같은 거 있을 텐데요.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면서 1년은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 사업을 수행하시게 되면 평상시에 시간보다 더 빨리 가리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1년의 시간을 오로지 이 사업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지도 못하니까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 마감이 닥쳐서 쓰지 마시고 미리미리 써놓으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사업에 지원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게 뭔가 코로나 시국에 등단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 작가들 아는 사람이 없고 뭐 만날 자리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되게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해 봄으로써 뭔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좀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권혜영 작가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소설을 되게 미리 써놔가지고 오히려 좀 너무 다들 왜 이렇게 마감 못 지킨 것 같다고 하는 거지 뭔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오히려 좀 빨리빨리 마감을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 관계자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우리 이선진 작가님 원고가 많다고 합니다. 청탁을 부탁드립니다. 네. 글을 쓸 때 우리가 오롯이 혼자일 수밖에 없고요. 또 외로운 작업이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해서 고민을 나눌 동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업에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건지 또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료 이제 작가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역시 동료가 최고의 스승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오늘처럼 밖에 나오고 바깥 공기도 마시고 하면서 좀 활력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희가 멘토링 활동을 하는데요. 사실 각자의 여건이나 사정이 있다 보니까 멘토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못 모였고 그 멘토분들과의 시간도 짧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멘토분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좀 깊이 있는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고 그래도 되게 좋고 친밀한 스승이 돼주신 것 같아서 그 점은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엔솔로지 발간 회의 같은 것도 하고요. 또 멘토링뿐만 아니라 대담도 하시고 또 사진도 촬영하시고 인터뷰도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새로운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그런 활동이 또 있으셨을까요? 그 표지를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은 시간도 굉장히 어색하고 기억에 남고요. 네. 그 문학 분야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필드 트립이라고 해서 네. 다른 분야 분들이랑 제주도에 다녀온 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근데 원래 영상 쪽과 좀 친밀함이 있으시지 않나요? 네. 조금 소개를. 스튜디오에 사진 찍은 거요?
근데 그거- 제가 항상 찍었지 이렇게 찍히는 거는 항상 괴롭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도 원래 그 소설 쓰기 전에 그 영화를 한다고 다큐멘터리도 찍고 뭐 영화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친숙한데 네. 찍히는 거는 여전히 힘든 일이고 네. 또 제주도에서도 그거를 이제 스케치 영상을 담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팔로우 하셨는데 네. 그거를 제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좀 괴로운 아, 오히려 네, 괴로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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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은효 시인이 네. 시인과 이제 그 대담을 하는데 일단 음성으로 인터뷰를 나눈 다음에 그거를 텍스트화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말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걸 텍스트로 받아보다 보니까 정말 입말과 글말이 따로 논다. 그래서 스피치 학원을 다녀야겠다고 조은효 시인과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거를 또 텍스트로 대화를 받아본 거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완성된 시와 소설들을 지금부터 미리 만나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박진경 시인님부터 낭독을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네,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수. 승소한 여자들은 명예의 전당에 올라 머리카락 한 올마다 소문이 심어지고 마침내 온몸이 소문으로 칭칭 감긴 여자는 나무의 누에처럼 매달려 잠을 자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돌 던지는 아이들을 지켜보던 효수는 치대면 치댈수록 찰진 게 버르장머리라며 쫀득해질 때까지 치대다가 마침내 진액이 나무를 타고 흐르자 마을 사람들을 불러와 이것 좀 보세요로 시작해서 누에가 지 주제를 모르고 도끼를 품으면 온 마을이 흉흉해짐으로 끝나는 돌림 노래를 나무에 두르고 쏟아지는 우박에 사람들은 짖기 시작하고 나무를 둘러싸고 출렁이면서 효수를 대신해 도끼를 들고 웅덩이에 얼굴을 포갠 사람들은 팔꿈치를 포개며 우리에게 일용할 온기가 필요하다 하고 이것이 서로를 위하고 마을을 지키기 위한 일이니 사이좋게 번갈아 내리침에 번쩍 명예의 전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깨어난 여자는 아직 죽지 않은 효수를 생각했다. 네, 작품을 낭독해 주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패소한 피고에게 승소한 원고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대가품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또 불법 행위를 동반해서 이제 가해를 용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법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통용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해의 연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또 사적 복수가 조리돌림을 통해서 공적 복수로 작동하면서 형성되는 그 가해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 법으로 인정을 받았어도 가해자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너가 나에게 피해를 준 만큼 내가 똑같이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적인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타격감을 줘서 효능감을 얻으려고 하는 문화가 공고한 것 같은데 그 수치심이나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은 가해자의 몫이니까 피해자분께서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경우 제가 BJ 잼미 사건으로도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그 여기 마지막 구절처럼 아직 죽지 않은 가해자를 생각하면서 피해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일부러 선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진영 작가님의 단편 소설 허수입력 중에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답하는 대신 누군가가 맡기고 간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 자동 세차기가 차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바깥은 쨍쨍한데 여기에만 비가 오는 것 같았다. 가만히 있는데도 차가 앞으로 뒤로 달리는 것 같았다. 거품이 뿌려지고 크고 작은 붓들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였다. 멀미가 났다. 세차 후에 물기는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2명의 직원이 마른 걸레를 들고 민첩하게 달라붙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밖에서는 열심히 물기를 훔치는 순간, 누군가의 열심을 구경하는 순간.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화자가 차 안에서 바깥의 풍경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네. 여기 이런 게 제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었고요. 저 자신이 락앤락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남은 물론이거니와 저 자신도 좀 소 닭 보듯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삶에 좀 주인 의식이 없고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거긴 하지만 반면 교사 삼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대건 작가님의 단편 소설 퍼머넌트 그린 라이트 중에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리라 기대하던 대학 생활은 실망스러웠다. 문과대학 안에서 진로는 여전히 막연했고 나는 어느 과를 가야 하는지 정하지 못한 채 캠퍼스 안에서 자주 방향을 잃었다. 불안하고 지루한 시간을 견딜 수 없어지면 동아리방으로 향했다. 동아리방 문을 열면 늘 슈슈가 낡은 소파에 푹 잠겨 구겨지듯 앉아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있었다. 불안과 지루함 같은 게 대체 무엇이냐는 듯. 와이드 TV가 흔한 시대인데도 동아리방에는 4:3 비율의 뚱뚱한 구형 TV가 있었고 돌아가는가 싶은 VHS 비디오 테이프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동아리방에 대한 슈슈의 애정은 각별했다. 신축 도서관의 쾌적한 멀티미디어실에서 조용하게 감상할 수도 있고 방음이 잘 되지 않는 학과는 위층에서 울려 퍼지는 밴드부, 관악부, 풍물패의 연습소리로 시끄러웠는데도 슈슈는 먼지가 굴러다니는 그곳에서 늘 책을 읽거나 잠을 자거나 영화를 봤다. 네, 이 부분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대학 시절 동아리방의 공기를 좀 묘사한 부분이라서 뭔가 추억여행 느낌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소설이 어떤 느낌인지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선진 작가님의 생사람들 낭독을 또 들어볼까 하는데요. 밤을 꼴딱 샜구나. 예정일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는 언니와 엄마를 택시에 태워 보낸 뒤 나는 세탁소 문에 일신상의 이유로 쉽니다 문구를 써붙였다. 어둠 속에 고요히 매달린 꽈배기 니트와 애벌레 패딩과 떡볶이 코트를 보면서 일신상의 이유는 있는데 일심상의 이유는 없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호빵은 사거나 훔치기 좋았고 할머니는 놀이터에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머리가 몸통보다 큰 가분수라 좋다 말았다. 눈사람에겐 공평하지 못한 일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 내가 어김없이 눈사람을 때려 부수면 할머니는 크고 작은 눈 조각들을 걸어 모았다. 정성껏 빚은 흰 덩어리에 돌멩이와 낙엽과 나뭇가지로 눈, 코, 입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다시 내 차례가 돌아오자 할머니는 내 손을 감싸주며 살살해 살살 하고 속삭였다. 할 수만 있다면 나도 한 번쯤 살살 살아보고 싶었다. 잘 들었는데요.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화자가 눈사람을 계속 부수고 그럼 또 누군가가 눈사람을 다시 만들고 이거를 반복하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랑 좀 비슷하지 않은가 해서 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고요. 또
소설을 쓸 때 항상 문장과 문장 사이의 리듬이나 그런 여백 같은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쓸 때 제가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라 읽어보았습니다. 네, 자기 작품 쓰면서 즐거운 순간들이 있죠. 네. 독자분들도 되게 즐거워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성애나 작가님의 작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수잔과 대화를 나눌 때 진이 옆에서 아 하고 큰 소리를 내었다. 수잔도 나도 동시에 진을 쳐다보았다. 진은 얼굴을 붉히며 허둥지둥했다. 무언가 삼키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뱉으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입에 들어있던 것을 꿀꺽 삼킨 뒤 그는 소룡포를 가리켰다. 이거요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맛이어서요. 진의 엉뚱한 반응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얇은 피를 톡 터뜨리면 육즙이 흘러나오는 소룡포를 하나씩 나누어 먹고 맥주까지 비운 뒤 회사로 들어갔다. 기분 좋게 취한 채로 나란히. 네, 성애나 작가님의 우호적 감정이라는 작품의 일부를 직접 목소리로 낭독해 주셨습니다. 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장면은 그 좀처럼 서로에게 호의적이지 못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장면인데 저는 위계나 서열이 얽힌 그런 식사 자리도 있기 마련이지만 이 장면에서의 식사는 위계나 서열이 아니라 어떤 정의나 그리고 이해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쓰면서 좀 많이 마음을 썼던 것 같고 또 고민을 많이 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들이 서로를 처음으로 이해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이 장면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권혜영 작가님의 소설 띠부띠부 랜덤 슬라이드 중의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나는 씻고 밥 먹고 청소하고 외출할 때에만 잠깐씩 직립보행을 하고 그 밖의 상황들 속에선 거의 누워서 생활한다.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누워서 영상을 시청하고 누워서 젤리를 먹고 누워서 노트북으로 할 일을 하다가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 몸은 비록 누워있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낀다. 퇴사한 지 2달은 된 것 같은데 이 생활이 하나도 안 질린다. 늘 새롭고 사랑스럽다. 그 와중에 실업급여까지 매달 180만 원씩 나와서 행복하다. 2번 받았고 앞으로 4번 더 받는다. 아껴 쓰자. 최대한 오래 누워있고 싶으니까. 네? 네. 네. 권혜영 작가님의 문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내일 낭독할 부분이 아니고 이번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소설의 맨 처음 도입부를 낭독해 봤는데요. 이 소설 속 주인공은 누워있는 걸 좋아하고 실업급여만 받아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돈을 아껴 쓰면서 최대한 오래도록 실업 상태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또 그런 한편으로는 요행과 당첨운도 되게 바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경품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거나 빵을 사 먹으면 주는 띠부실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한다거나 거대한 가차 미끄럼틀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친구랑 할 일 없이 뽑기 놀이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운을 바라고 당첨을 바라게 된 이유는 그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도 최대한 일하지 않고 누워 지내고 싶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소설가와 소설 속 화자는 전혀 다른 존재인데 왜 겹쳐 보일까요? 네, 저도 그 누워있는 모습이 부러워서 네. 저도 누워있고 싶어서. 네. 여러분의 다양한 개성이 넘치는 작품들을 미리 만나보았습니다. 1년간의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훈훈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칭찬 릴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만은 정말 담고 심다든가 부러운 점 혹은 칭찬하면서 고마움을 좀 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진 작가님의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면 소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구나 많이 느껴요. 그런 점들을 항상 담고 싶고 저는 권혜영 작가님이 항상 이제 만나면 이제 아이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뭔가 저는 되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뭐 마음을 잘 주지 않는 것 같은데 권혜영 작가님은 항상 이제 만나본 적도 없는 아이돌 분들에게 이제 엄청 마음을 잘 주고 그런 좋아하는 마음을 잘 갖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거든요. 덕질을 해본 적 없는 마음으로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칭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박진경 시인님, 저희 ANA 회의하는데 되게 아이디어 뱅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력이 되게 남다르신 것 같으셨고 아이디어 뱅크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정대건 소설가님은 저희 문학 교류할 때 자주 못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칭찬이죠? 네, 근데 연합 네트워킹으로 제주도 필드 트립은 문학 분야에서 홀로 용케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대건 작가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네트워킹 파티에 가서 타 분야 분께서 저 문학 분야 박진경입니다라고 하니까 정대건님께서 제주도 트립에 오셔서 문학 분야는 아무도 안 왔고 교류도 없었고 그래서 아쉽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참 네,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시고 또 이전에도 감독님이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참 다방면에 능한 게 확실히 홍길동 같다. 그래서 영상을 다루던 그 감각과 소설로 문장화시키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일 텐데 넘나들면서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재다능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화도 조금 보고 싶기도 해서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 주신다면 관객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그 장진영 작가님의 이전 단편 소설들도 그렇고 이번에 발표하실 허수입력에서 그 대담 때 이미 말씀드렸는데 제가 되게 올해의 대사라고 꼽는 굉장히 강렬한 대사가 있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한테 굉장히 꽂혀 있고 작가님 소설에 굉장히 예민하게 포착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전혀 이렇게 다른 결이라서 그런 것들을 동경 같은 게 있어서 네, 그런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진영 작가님이 이제 성혜나 작가님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혜나 작가님 소설 보면은 되게 선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절대 못 쓸 것 같은 그런 인물들 다루시는 게 되게 저는 없는 부분이어서 되게 멋있고 네, 좀 담고 싶은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창작자로서 꿈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런 어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나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또 이런 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꿀팁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혜나 작가님부터. 저는 올해 첫 책이 나왔는데요. 첫 책이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저한테 버겁고 힘겨웠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걸까 생각하면서 늘 글을 썼던 것 같고 글이 잘 안 써졌던 순간들도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예술가한테 가장 필요한 게 나 자신을 믿고 또 나의 글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꾸준히 쓴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항상 느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뭔가 그런 공허함이나 외로움 같은 게 있어도
그냥 꿋꿋이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냥 쓰다 보면 되겠지 하고 가방 들고 카페로 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뭔가 그런 끝까지 써보는 과정들을 좀 많이 거쳐보는 게 좀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패하거나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해도 금방 훌훌 털어낼 수 있는 평정심을 기르는 것이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권혜영 작가님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결국에는 쓰고 말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주변에서 그래 너 작가로 살아도 될 것 같아 라는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삶을 살아내는 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 자체가 좋으면 그걸로도 그냥 본인이 쓰면 되는 거니까 정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먼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독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글을 쓰려면 제가 먼저 행복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도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설가로 사는 게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고되지만도 않고 또 근사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그래서 누가 이거 직업으로 추천하냐 안 하냐 하면은 저는 자신 있게 추천을 하고 싶고 그래서 다 같이 사이좋게 정답게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가 매우 훈훈한데. 네.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것들 바탕으로 드는 생각들을 저희에게 이렇게 잘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약간 첨부하자면은 글을 쓸 때 늘 잘 써지진 않잖아요. 안 써질 때는 내가 이렇게 천재인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으세요? 예. 저도 평소에 이렇게 남들에게 뭔가 내가 인지가 되고 있지 않구나 내 글이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심할까? 이렇게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냥 자기 자신을 파워업하는 정도이긴 하지만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집필 활동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미루어두고 있던 장편을 좀 부지런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행 없이 써서 올해 안에는 꼭 출간하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ANA에 발표하는 생사람들이라는 단편을 장편으로 써보면 어떨까 하고 말을 계속 하고 다니고 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쓰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럴 예정입니다. 네. 저는 이제 첫 소설집을 묶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설집의 시를 소설들을 담당 편집자님께 보내드리면 이제 당분간은 저도 장편 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시집을 출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게 한 2년, 3년 이렇게 되니까 아예 전혀 다른 시를 쓰고 있어서 그때 출간을 했어야 됐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부지런히 해서 새롭게 물갈이가 됐다라고 하면 다시 편수를 채워서 출간을 하는 게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막 장편 소설을 써서 다음 거를 뭘 써야 되나 이제 탐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제일 뭔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장편 연재했던 거 단행본으로 이제 묶어야 될 것 같고요. 올해까지 계약서상에는 올해까지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소송 안 당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젊은 예술가분들과 함께 젊은 작가분들과 함께 문장의 진행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차세대 예술가 분들과 작가님들 권혜영, 성혜나 또 송재영, 타라제이, 이선진, 장진영
정대건 작가님 그리고 박진경, 조온윤 시인의 멋진 작품 활동을 계속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영주였고요. 문장의 소리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